카카오, 잘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해하기 어려워.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번역해줘. 좋은 아침입니다. 프랑스어로 번역해줘. 라고 말해봐. 이 뭔 소리야? 멍멍.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란털의 양이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3시간 동안 국어랑 친해지는 과정 기억납니까? 기억나나요? 국어를 우리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서 가까워져 본 적은 없었을 겁니다. 왜냐고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국어 수업 나갈 때는 선생님마다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각각 단원들의 진도를 나가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학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배운 지식 바탕으로 문제를 많이 풀거나 그런 것들을 암기하는 방향으로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경험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지금 쌤튜브 이 강의의 장점은 진짜 국어에 대해서 겁이 나거나 몰랐거나 또 국어를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거나 그냥 배워왔던 암기했던 친구들은 국어 자체가 이렇다는 것을 알면서 국어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게 우리 강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기초가 안 쌓인 친구들도 들어도 좋고 잘 하지만 기본을 놓쳤던 친구들이 들어도 좋습니다. 오늘 강의는 0-1에서 0-3강 기본 베이스를 맞춰놓은 우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국어의 각 영역이 어떤지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한 가지 드릴 말씀은 밖에서 요즘 공사를 하나 봐요. 그래서 중간에 핸드폰 진동 소리 같은 소리가 납니다. 조금 소음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백색 소음 아시죠? 일정한 소음은 여러분들 집중하는 데 도움 주는 거. 그 정도로 생각해 주고 우리 함께 국어에 대해서 이제 국어의 각 영역별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국어의 5가지 영역,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중에서 선생님이 원픽한 거는 화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국어 0-3강에서 배운, 0-2강에서 배운 의사소통 체계와 언어의 분류와 밀접하게 연결 지을 수 있는 게 화법부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화법 영역을 토파봅시다. 우리 시작합시다. 양희쌤의 국어 배움터입니다. 화법 토파보기. 자, 강의 목표 화법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봅시다. 국어 중에서 화법은 무엇이고 뜻은 뭘까? 한번 이해해 봅시다. 두 번째, 화법의 구조와 체계. 여러분들 구조 체계, 언어의 구조와 체계, 국어의 구조와 체계, 구조 체계, 구조 체계 계속 반복되죠? 국어도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짜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어랑 영어는 언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학문은 짜임이 있습니다. 우리 그 짜임을 함께 알아봅시다. 세 번째, 화법. 그렇다면 국어 전반적으로 알아볼 때 했던 같은 구조로 한번 가봅시다. 화법 수업은 어떻게 되고 화법 수행, 여러분들이 활동은 어떻게 하고 수능은 어떻게 나오는지 실제 살펴봅시다. 알겠죠? 자, 네 번째, 우리 1, 2, 3에서 봤던 내용을 총 정리해 봅시다. 들어갑시다. 첫 번째, 화법의 이해입니다. 여러분들, 국어는 항상,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들이 용어가 나오면요, 그 용어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용어 안에 모든 지식과 개념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국어에서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럼 첫 번째, 화법을 이해해 볼까요? 화법이란 단어 속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첫 번째는 특징을 한번 보고요. 두 번째는 수능 화법 영역의 변화를 살펴봅시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화법한테 다가가 봅시다. 첫 번째, 화법 영역의 특징이죠. 항상 어떤 존재의 정체를 알려면 다른 대상과 비교해 보면 됩니다. 선생님이란 사람의 정체를 알려면 다른 선생님, 다른 과목 혹은 다른 국어 선생님과 비교해보면 선생님의 특징과 정체가 명확해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화법에 대한 정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영역, 국어의 다른 영역, 독서, 작문, 문법, 문학과의 두드러지는 차이점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 차이점을 선생님이 제시합니다. 4글자입니다.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다른 국어 영역도 의사소통이에요. 그런데 화법은 유달리 더 이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의 의사소통이냐? 실시간적입니다. 다른 영역과 비교해 봅시다. 작문과 독서요. 작문, 글 쓰는 거죠? 글 쓰는 건 지금 당장 쓸 수도 있고 나중에 쓸 수도 있어요. 독서 봐요. 그 글 쓰여진 글을 지금 당장 읽을 수도 있고 한참 후에 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실시간 형태가 아니라 시간의 텀을 줄 수가 있죠. 그런데 화법은요, 내가 지금 말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들을 수밖에 없고 상대방이 듣고 말하잖아요? 그럼 선생님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강의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한테 강의로. 여러분들 듣고 있잖아요. 지금 실시간 아닙니까? 지금 동영상을 튼 순간 우린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있잖아요. 실시간적인 의사소통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쌍방향 실시간적인 의사소통에서 어떤 원리를 지켜가면서 듣고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로 들어야 잘하는 듣기고 잘하는 말하기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죠. 실제 발표, 토론, 토의, 협상, 면접, 면담 이런 데서 실제 써먹을 수 있어야죠. 우리는 이런 다양한 말하고 듣는 상황, 듣고 말하는 상황을 담화라고 합니다. 담화 상황에서 실제로 해봐야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화법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오겠죠? 화법 공부 방법은요, 실제 담화에서 잘 하고 있는지, 효과적으로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잘 듣고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어야겠죠? 근데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언어, 우리 지난 시간 배운 거 추론해 보세요. 언어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회문화적 맥락인지를 파악해야 의미가 바뀔 거 아닙니까? 실시간 의사소통 내에서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피면서 공부하는 게 화법입니다. 특징이죠. 두 번째, 수능 화법 영역은 그럼 어떻게 변화했어요, 선생님? 과거를 봅시다. 1번. 과거에는요, 화법 고유 영역 문제만 5문제씩 나왔어요. 매년 수능에서. 1번부터 5번이에요. 1번부터 5번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 틀을 최근 들어서는 화법 고유 문제 여전히 나와요. 근데 아니 우리가 언제 듣기 말하기만 하면서 합니까? 막 지금 선생님 수업 듣다가 중요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 적잖아요. 쓰기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작문이요. 동시에 이루어지죠. 그리고 쓴 걸 다시 읽기도 하잖아요. 자, 통합 문제가 나옵니다. 주로 어떤 영역이 통합되냐 하면 화법과 작문이 통합됩니다. 발표를 듣고 내가 메모한 거를 적는 거, 토론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알게 되는 거를 적는 거. 그래서 화법과 작문이 통합되어서 실생활처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활동해 왔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 상황으로 바뀐 건 훨씬 더 실제적이라는 거죠. 실생활에 유용하게. 트렌드죠. 실용. 자, 2021년 올해 수능부터는요, 화법과 작문이 15문제로 나와요. 선택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2022년 이후 선택 과목으로 주목받을 겁니다. 여러분들 수험생 감점에서. 왜냐하면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 둘 중 하나를 이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거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화법과 작문이 통합형으로 나오면서 많이 어려워졌어요. 예전 수능보다.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이게 어려워졌다면 내가 어려운 걸 잘했을 때 훨씬 더 이득일 거야. 변환 점수에 의해서. 그럼 난 이걸 택할 거야. 혹은 두 번째, 그래도 문법보다는 화법과 작문이 쉬워. 늘 우리가 하던 일이니까 뭐 더 암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덜하더라도 잘 풀 수 있잖아.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고 더욱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화법을 이렇게 살짝 이해했으니 두 번째는요, 화법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봅시다. 두 번째, 화법의 구조와 체계입니다. 언제나 학문은 구조와 체계로 이루어져서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오해하는 게 국어나 영어 같은 언어 과목 있죠? 실제 사용하는 거, 이거는 감으로 푼다는 오해를 해요. 그런데 감으로만 풀린다면 국어랑 영어, 이런 일본어, 중국어 같은 언어들이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학문이 될 수 없어요. 학문은 그 틀이 명확하게 짜여질 수 있습니다. 더하고 덜하고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선생님이랑 함께 알아볼 때, 화법이 이거구나. 나 화법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되겠는데? 국어 겁먹지 않아도 되겠는데?
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거죠. Follow me, go!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요? 툭툭 넘길 건데 보세요. 의사소통 구조도입니다. 아까 화법이 의사소통이라고 했잖아요. 중요하죠? 국어는 의미를 주고받는 과정. 알고 있죠? 그리고 내용을 전달하는 게 주제, 의미죠? 화자, 청자와 작가, 독자, 말과 그릴 때 이렇게 쌍방향으로 왔다 갔다 역할을 바꾸면서 한다는 것도 배웠어요. 근데 우리는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시간, 공간, 분위기. 그것 때문에 의미가 바뀌고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방법이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문화적 맥락도 고려해야 돼요. 더 큰 틀에서 우리가 어떤 사회문화 속에 살았는지,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살았는지에 따라서 말과 글의 의미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겠죠. 의사소통이니까 화법. 두 번째, 화법에서 더 중요한 거, 언어의 분류를 좀 알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언어, 비언어. 언어에는 음성언어와 문자언어, 말, 글. 그리고 비언어에는 반언어, 비언어가 있다. 반언어는 언어에 수반되는 것들, 비언어는 행동, 몸짓.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1번 의사소통 구조도와 언어의 분류를 짚고 넘어가는 건 화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준비. 그럼 화법을 이해해 봅시다. 화법의 구조예요. 자, 글 경우가 아니죠. 화법은 말입니다. 말이니까 말하는 것들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게 화법의 구조입니다. 듣고 말하는 거, 거기에 의미를 전달하는 거, 상황과 사회문화적 맥락이 의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구조는 우리 의사소통 구조도에서 글만 빼면 간단하죠? 그럼 화법의 체계는 어떻게 되느냐? 같이 살펴봅시다. 화법의 체계입니다. 언제나 용어를 분석하는 것부터. 화법, 화자는요, 말할 화자예요. 화자, 말할 화자. 그리고 법은 규칙법, 법자예요. 근데 말하는 건 따로 떨어질 수가 없죠? 왜? 내가 말하는 걸 듣는 사람이 존재해야 되고, 내가 들으려면 말할 사람이 존재해야 되잖아. 그래서 말하기, 듣기는 함께 갑니다. 화는 듣기, 말하기를 함께 갑니다. 듣기, 말하기. 근데 선생님, 아니 왜 말하기, 듣기라고 말했다가 듣기, 말하기라고 말했다가 여러 개 써요? 그리고 여기는 왜 듣기, 말하기라고 썼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부모님 때는 말하기, 듣기였어요. 말하는 사람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들 현재 지금 상황에 와서는 아니야, 잘 듣고 그에 맞게 말하는 게 중요해. 내 중심주의를 버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이해에 맞게 내가 말할 수 있는가? 그게 더 효과적인 말하기다 라는 거죠. 우리가 사회를 산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국어도 말하기, 듣기에서 듣기, 말하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듣기, 말하기입니다. 듣기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거, 말하기는 상대방에게 말로 표현하는 거. 이해와 표현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때려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화법이란 과목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해의 과정이 있겠고 표현의 과정이 있겠죠? 둘은 다른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렇다면 이해와 표현에 따라 과정들도 존재하겠죠? 그럼 이해의 과정부터 봅시다. 사실적 이해,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했니? 추론적 이해, 상대방 말 속에 숨겨진 뜻을 이해했니? 비판적 이해, 상대방 말을 고지고대로 듣는 게 아니라 기준에 따라서 잘 들을 수 있니? 감상적 이해, 상대방에게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니? 하나도 더 있어요. 창조적 이해, 상대방 말을 듣고 내가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니? 근데 보통 4가지. 그리고 표현 과정 뭘까요? 표현 과정, 계획하기, 말할 내용 떠올려야죠. 주제 정하고 상황에 맞게 말하고 이것저것. 생성하기, 말할 소스 같은 거 뽑아야죠. 어떤 것들을 말할 건지. 조직하기, 그럼 어떤 순서로 말할 건지를 정해야겠죠. 표현 및 전달하기, 요게 포커스입니다. 표현만 하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짜는 거고, 전달은 실제 말로 뱉어서 전달해야 돼요, 상대방한테. 그래서 표현하기라고 하지 않아요. 작문은 표현하기인데 화법은 표현 및 전달하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잘 이해하는 태도와 잘 표현하는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웁니다. 자, 그럼 언어의 법이랬잖아요. 법. 그럼 언어 사용 방법 규칙입니다. 근데 우리 언어 배운 거 이제 떠올려야 돼요. 언어, 우리는 말이니까 문자 언어, 안녕, 음성 언어입니다. 화법은. 그런데 그 음성 언어뿐만 아니라 말할 때 말에 수반되는 것들과
같이 몸으로 나타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언어 중에 반언어와 비언어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말하고 듣고 말할 때 모두 같이 쓰잖아요. 지금 선생님도 이러고 있고 어조도 다르고 강세도 다르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디서 사용하느냐? 기계처럼 말하느냐? 아니다. 담화,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종류들이 있다. 대화, 발표, 토론, 토의, 협상, 면접, 면담 등등등. 그러니 이런 담화에서 규칙이 있을 거고 원리가 있을 거고 태도가 있을 거니까 그거를 요것과 연관시켜서 알고 있으라는 거죠. 각 담화의 이해과정과 표현과정의 특징들을. 그리고 실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배우면.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지금 21세기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발표하거나 뭐 할 때 항상 매체, 신문 자료도 쓰고 인터넷 자료도 쓰죠. 매체 활용 잘 할 수 있니? 까지 물어보면 화법에 대한 모든 체계가 완료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표 안에 있는 것들을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 배우는 겁니다. 자, 체계가 이해됐나요? 잘했어요. 3번, 제일 중요한 과정이죠.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과정. 수업과 수행과 수능은 어떻게 연계 실제가 이루어지는가? 이전 영다기 3강에서는 국어 전체로 살펴봤다면 이번엔 화법으로 범위를 좁힌 겁니다. 갑시다. 수업에서 배우는 거 당연히 이론적인 것들 배우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실제 활동으로 몸에 익히겠죠. 지식을 익히고 사례로 연습합니다. 발표, 면접 그런 것들. 수행평가 발표 많이 하잖아요. 알죠? 그리고 수행에서 배우는 거 수업에서 실제 활동 진짜 많이 합니다. 수행평가든 아니든 간에. 그리고 그것들은 대화, 발표, 토론, 토의, 협상, 면접 이런 것들 다 해보죠. 그 단원에 맞게. 중학교 때 했어요. 세 번째, 수능에서 평가하는 거 마찬가지. 지문에는 실제 담화가 나옵니다. 실제 우리 대화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어 사용이 효과적이었니? 효율적이었니? 잘못된 건 없니? 찾아볼 수 있니? 라는 걸 묻는 거죠. 이해됐죠? 1, 2를 마찬가지로 인쇄시험지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2013년 수능까지는 이 듣기 말하기 화법 영역이 듣기 평가였어요. 영어랑 똑같이. 근데 2014년 수능부터는 없어지고 실제 담화 상황, 대화 내용을 넣었을 때 네가 잘 찾을 수 있는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틀리게 말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잘못 듣진 않았는지 포커스가 모두 국어의 글로 시험지에선 나옵니다. 2020년 대수능 화법 영역에서 살펴봅시다. 우리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옛날에 화법 고유 영역 5문제가 나왔다면 지금은 장문과 통합된 영역이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장문과 통합됐다면 문제의 수도 늘어났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겠죠? 2020년 화법 1번부터 7번이 화법이래. 그럼 이 중에서 화법 고유 영역 문제가 있을 거고 장문과 통합된 영역 문제가 있을 거야. 그래서 화법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화법과 장문이. 1번에서부터 3번 학생이 수업 시간에 발표 실제 대화 우리 한 거 수업 시간에. 그래서 보니까 질문이 있으시네요. 실제 대화 하는 거네. 질문 받는 거. 근데 이런 가로를 봐요. 청중의 질문을 듣기에 자세가 나오죠. 또 여기도 청중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비언어를 이렇게 표현해서 나죠. 실제입니다. 실제. 그리고 이제 문항을 볼까요? 1번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말하기 과정 잘 했을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을까?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잘못된 친구. 자, 2번 다음은 위 발표에 활용된 매체 자료. 매체 활용 어떻게 잘하고 있니? 4번에서 7번 가는 토론의 일부. 토론 실제 대화 장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나는 청중으로부터 참여한 학생이 토론 후 과제에 따라 쓴 초고 학생이 처음 쓴 글 초고. 그럼 장문 영역이네. 듣고 쓰는 거예요. 통합. 이 부분이 난도가 높습니다. 자, 사회자, 찬성 이런 거, 토론, 학생의 초고 이거 듣고 쓴 거. 자,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화법, 말하기. 5번 찬반에 대한 설명, 찬반 말하기. 6번 청중으로 참여한 학생이 나를 쓰기 위해 초고, 장문, 글쓰기. 자, 7번 새로운 문단을 이어 쓴다, 쓰기. 문단 쓰기.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번에서부터 3번이나 이 정도까지는 화법 고유 영역이 나오고 나머지 4번에서 7번까지는 통합 영역이 나오네요. 그 말인즉슨 통합돼서 실제 활동처럼 하는 것들이 최근에 중점이란 겁니다. 통합이 됐으니 한 번 더 사고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난도가 높겠죠. 여러분들 그거에 염두에 둬서 여러분들 실제 활동한 것이 이렇게 수능에 반영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4번 총정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함께 했던 거 한번 싹 훑어보면서 정리합시다. 첫 번째 지문은요, 실제 담화 상황이 실립니다. 실제 발표했으면 발표의 상황이, 그리고 토론하고 있으면 토론회, 사회자, 찬반 말하는 상황, 듣고 말하는 상황이 실립니다. 근데 그 담화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그 담화마다 지켜야 하는 규칙과 이루어지는 원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음성언어, 반언어, 비언어 이런 것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었는지 몸에도 익혀야 되겠고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성,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미가. 두 번째, 경향. 화법과 작문이 통합되고 있다는 거죠. 듣기 말하기 후에 글 쓰는 활동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통합 형식 중요합니다. 화법 1번에서부터 7번 문제까지 작문이랑 통합되어 있는 게 거의 4문제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업에서 하는 실제 활동을 담기 때문이죠. 담화의 실제입니다. 실제에서 잘 이루어졌는지, 왜 울고 있어? X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요, 학생들의 실제 활동들을 하고 나서 잘 알고 있는 학생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 활동의 적절한 것은? 그 적절한 것은요, 우리가 수업을 했어요, 선생님이. 수업을 했는데 그 수업 때 잘 이해한 학생이 있는 거야. 그 학생한테 물었을 때 잘 대답하는 게 적절한 것은 고르는 겁니다. 문제에서는. 그런데 잘 모르고 있는 학생은 어떻게 물어보느냐? 그 수업이라면 내가 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선택지 중에 선택지가 1번부터 5번이라면 4명은 잘 이해하고 있는데 1명이 아직 헤매고 있어. 그 학생 찾아내라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도와주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시험은. 수능 시험은 수업이 녹아있는 거예요. 총정리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화법 영역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화법도 전체적인 틀을 안고 들어가니까 훨씬 더 머릿속에 화법이 이런 거구라는 게 그려지죠? 그 다음에 학교 수업이든 혹은 학원 수업이든 자기 혼자 자기주도 학습을 하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자세한 영역들을 공부해가면 되겠습니다. 절대 아까 보여준 화법의 구조와 체계를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트렌드에 맞게 공부를 잘 해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총총